백낙정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예전에 쓴 한반도식 통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책을 가지고 해볼까 합니다. 오늘 모신 이남주 교수는 이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지만은 이미 한번 출연을 하셨죠. 근데 그때 출연하신 지가 꽤 오래되고 초창기에 나오셨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를 한번 다시 하고 시작하십시다. 예, 제가 작년 아마 봄, 여름 사이에 백낙정 TV 공부길에 이중과제를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제 이름은 이남주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그 창작과 비평은 한 20년 전에 편집위원으로 처음 참여하기 시작을 해서 현재 이제 창작과 비평 주간직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편집위원이나 주간이나 다 이제 잡지와 관련돼서는 이제 잡지 기획을 하고 또 원고를 쓰고 또 이제 들어온 원고를 검토하고 뭐 코멘트도 주고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것을 통해서 잡지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20년이라면 상당히 짧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이렇게 거슬러 생각해 보면 뭐 제가 기여한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을 받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받은 것 중에는 일반 독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어떤 내부의 편집 과정이겠지만 그 과정이 그냥 일이 아니라 공부를 해가는 과정입니다. 항상 그 과정에서 제가 항상 공부에 대한 어떤 자극을 받게 되고 또 뭐 약간의 스트레스도 같이 받고요. 그렇게 됐는데 아마 그 과정이 없었으면 제가 상당히 엉뚱한 길을 갔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 또는 나름대로의 노력들, 실천 노력들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창비란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공부길에 참여하는 과정도 뭐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우리 교재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특히 이제 뭐 옛날 이야기 이게 거의 역시 20년 이상 전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읽으면서 굉장히 그 현재적 의미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게 됐고, 또 그걸 오늘의 실천이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저한테는 또 한 번의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됐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공부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조금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식 통일 현재 진행형, 이 텍스트 중에 7장이 있습니다. 다시 지혜의 시대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된 글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글이 2001년도, 2000년도 뭐 이때 이제 막 21세기에 진입하는 시점에 들어가는 시기에 썼던 글입니다. 그리고 당시 담론계에서 이제 세계화, 신자유주의론이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 반대론, 비판론 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또 이제 탈근대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담론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시기였던 것인데요. 그러한 그 주요 담론들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당시의 새로운 발상이고 지금 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어떤 논점들을 제시하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논점은 그 유럽에서 냉전체제 해체 이후에 냉전체제 해체라는 걸 대부분 이제 서구의 승리, 1세기의 승리 또는 자본주의의 승리, 그리고 이제 이 자본주의의 승리에 기초해서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고,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세계화라는 얘기는 그 질서에 이제 따라가자, 빨리 참여하자,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제기됐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전 지구적 근대가 도래한 건 사실이지만 그 냉전, 동서냉전 해체로 그것이 곧 자본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각도에서 이제 미래를 논하셨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더 큰 의미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유사한 시기에 그 뒤에 이제 썼던 이 책에 실린 글들에서도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위기적 측면을 좀 중심으로 논점을 전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보면은 그 신자유주의 반대론을 외치던 사람들도 사실은 자본주의 세계 체제가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논의한 경우는 뭐 별로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지혜의 시대를 위하라는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 세계 체제가 본질적 변화 없이 지속되리라는 과정에서 출발하는 논의들이
지배적이라고 논의 상황들을 지적을 하셨고요. 사실 이 논의는 뭐 선생님만의 주장은 아니고 이제 월러스틴의 세계 체제론을 참조하시면서 전개한 논의인데 선생님께서는 그 문제를 당시 한반도 분단 체제 극복의 프로그램 기획과 연결시킨 거고 그래서도 좀 언급되지만 월러스틴의 그 자본주의 세계 체제 위기론은 사실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면 약간 공허한 측면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분단 체제 극복이라는 실천 공간들을 결합시키면서 사실 그게 더 실천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논의로 갈 수 있는 길을 저는 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그 논점에서 보면은 선생님의 독창적인 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라는 의식들은 되게 이제 뭐 확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20년간의 어떤 시점을 두고 볼 때 당시에 선생님이 이런 논점들을 제기하셨던 상황과 지금의 어떤 변화된 상황을 비교해서 봤을 때 선생님들이 요 과거의 논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뭐 그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위기하고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또는 한반도인으로서 분단 체제 극복이라는 실천적 과제하고 의미를 이렇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말씀 다시 지혜 시대를 위하여 2001년에 쓴 글인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또 좀 남다른 점을 둔다면은 그거를 지혜의 시대라는 개념하고 결부시킨 거죠. 그거는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위기라는 이제 인식이 지금 이제 한 20년 지나면서 꽤 많이 공유됐지만은 그 개념은 아주 그렇게 통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지혜 시대 이야기는 내가 1990년일 거예요. 1990년에 지혜 시대를 위하여라는 글을 먼저 쓴 게 있습니다. 앞에는 지혜 시대에 관한 일반 논리지만은 뒤로 가면은 문학평론이었어요. 노동문학 중에서 노동 현장을 다룬 문학 중에서 장편 소설의 규모로 최초로 나온 안재성의 파업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평론하고 이제 그런 글이었어요. 사실 이 지혜 시대 개념도요. 이거 내 독창적인 건 아니고 로렌스가 그 사람은 지혜 시대란 말을 안 썼지만은 원래 이 세상은 강권이 지배를 했고 그러다가 금권이 지배하는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는데 이제는 로렌스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였어요. 그리고 그 책은 뭐 널리 알려진 책은 아니지만은 로렌스가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중고등학생 교과서를 유럽사 교과서를 썼어요. 근데 참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학문적인 서적은 아닌데 이것저것 읽고서 이제 자기 나름 소화해가지고 했는데 그 책도 참 놀라운 책이에요. 유럽 역사의 움직임들이라 그럴까? Movements in European History 이런 책입니다. 거기서 강권과 금권의 지배가 끝나고 앞으로는 지혜가 지배를 해야 된다 이런 말 합니다. 위스덤이. 거기서 개념은 힌트를 받았고 내가 얘기한 게 조금 로렌스하고는 다른 게 있다면은 강권의 지배 또 자본의 지배 말고 이제 앞으로는 지혜가 지배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보통 지혜라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뭐 세상 사는 지혜, 처세술 비슷한 걸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통 불교에서는 현실 생활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어떤 깨달음의 경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그냥 지혜가 아니고 지혜의 시대가 되려면은 지혜가 그냥 현실의 어느 틈새에 숨어가지고 숨쉬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혜가 세상 일을 주도하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과학과 결합하고 과학을 수용하고 과학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걸 강조한 점이 뭐 로렌스에도 없는 얘기고 완전히 독창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혜 시대라는 개념을 쓴 사람으로서는 비교적 독창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때 1990년이면은 베를린 장벽이 이미 무너지고 소련이나 동구 사회주의가 완전히 해체되어 가는 과정이었죠. 91년 정도면 이제 독일 통일되고 다. 소련이 아직 해체되지 않았던. 소련은 해체되지 않았을 때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학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흔들리고 있을 때 과학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지혜가 중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떤 사람들은 지금 동구권이 위기에 처하니까 재빨리 변신해가지고 한다는데 나로서는 변신은 아니었고, 특히 내가 지혜가 요청되는 두 가지 중요한 대목을 짚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그렇고 또 많은 진보 서상이 평등, 특히 물질적인 평등을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근대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자본주의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사실 잘 나눠 갖기만 하면 다 빈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재화가 창조돼 있다는 얘기를 마르크스도 이래로 여러 사람이 해왔죠. 해왔는데 내가 이제 특히 그래서 지금 시대에 간 거는 생산력의 산물을 나누는 지혜가 더 필요한 시기가 왔다 하는 게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는 그전 시대에는 조금 그런 인식이 덜했는데 기후위기라든가 생태계 위기가 부각이 되면서 생산력이 발달됐다고 해서 생산 가능한 모든 재화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어느 선에서 적당히 멈출 줄도 알아야 된다는 지혜. 그걸 이제 강조했던 게, 그 시점에 1990년 당시에 나의 문제의식이었고, 그리고 그때는 자본주의의 전 지구화라 할까? 신자유주의 이념이 나와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미 레이간 시대 거치면서 정착이 됐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1997년, 98년에 우리가 IMF 위기를 거치면서 그걸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많이. 그런 상황에서 한번 몇 가지 보자 그랬는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자본주의가 전지화되고 있는 게 자본주의로서도 꼭 달가운 일은 아니고 상당히 이제 위험한 경지, 어떤 의미에서 말기 국면에 들어갔다 하는 걸 상기시키고 싶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 막연히 신자유주의 비판한다든가 자본주의 비판을 그치지 말고, 한반도에서는 우리는 남북에 걸쳐서 각기 다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분단 체제를 조금씩 허물어가고 궁극적으로는 이걸 완전히 해소하는 그 작업하고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세계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결부시켜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글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에 보면은 이제 뭐 요 글들은 대체로 이제 그 연결 관계를 그래도 상당히 그 뭐 낙관적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어도 상당히 우리 노력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적인 측면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도 뭐 정부마다 예를 들면 뭐 김대중 정부 때는 6.15 공동선언을 통한 어떤 돌파구도 실제로 만들었기도 했고, 또 노무현 정부에서는 뭐 동북아 시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반도와 동북아 협력들을 연결시키면서 뭔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그것을 발판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미래들을 갈 수 있는 뭐 이런 담론도 많이 나왔고, 뭐 선생님께서 그 남북 그 분단 체제 극복을 이제 남북 연합이랑 연결시키는 어떤 단계적 접근론들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자, 이런 제안들을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했고, 그것이 우리가 상당히 많은 가능성과 그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근거도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많았고, 사실 뭐 저도 거슬러 생각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기회적 국면들이 우리한테 있었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어떤 위기적 측면들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러한 분단 체제 극복과 연결시키면서 한반도도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세계 문명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연결이 조금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사람들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세계 체제 점점 위험에 빠지는 측면들은 맞는데, 그게 사실 우리 분단 체제 극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 한반도의 어떤 가능성들을
더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정서들도 지금 조금 적지 않게 확산되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책을 이게 나온 게 2006년인가? 그러니까 2000년에 6.15 공동선언이 나오고 2005년에는 남북 해외 연합기구로서 민간 통일운동의 연합기구로서 6.15 민족공동위원회라는 게 결성이 되는데 그중에 남측위원회 대표를 내가 맡아가지고 평양도 뭐 여러 번 다녀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직후에 또는 그 한참 그 와중에 쓴 글들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확실히 너무 낙관적이었다. 기복은 그때도 이미 있었죠. 2001년에 미국에서 부시 정부로 바뀌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워졌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극복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그로부터 20년이 더 지나고 20년까지는 아니지만 20년 가까이 더 지나고도 지금 같은 답답한 그런 시기를 살리라는 예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현실인식이 좀 미흡했던 것이고 특히 국내외의 기득권 세력의 그 막강한 힘 이런 걸 좀 과소평가했다는 거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크게 이제 원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자본주의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거는 이제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도 이제 많이 공감하겠고 그런데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게 모든 지역에 똑같이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어떤 지역은 조금 더 편안한 지역이 있고요. 평안하고 잘 나가는 지역이 있고 한데 사실 지금 뭐 한반도의 전쟁 위기도 있고 뭐 중국 대만 문제 이런 게 있지만은 사실상 보면은 2000년대 초에 내가 얘기했던 대로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는 이 자본주의 위기 또는 뭐 천하대란의 국면에서 비교적 안정된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죠. 지금도 뭐 자원 축적이 이런 면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나가는 편이고 전쟁이 없잖아요. 전쟁 뭐 위험했지만은 그런데 유럽이 그 당시로 보면 제일 안정되고 뭐 사회적으로도 진보적이고 그랬는데 거기도 이제 난민 문제로 뭐 여기 그 정당들 들어서고 또 유럽의 핵심은 아니지만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고 거기 유럽연합이 뭐 깊이 개입을 하고 있고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은 중동이죠. 중동 지역. 이스라엘, 그 하마스의 전쟁. 그거 빼고도 그 사이에도 뭐 팔레스타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무력 침공이 있었고 동북아시아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건을 잘 좀 활용하면은 우리 세계 체제를 변화시키는데 우리 지역이 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특히 한반도는 이 분단 체제라는 것이 아주 특이한 체제이면서 세계 체제의 어떻게 보면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세계 체제의 현상 유지에 꼭 필요한 핵심 현장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능성이 더 있다. 이런 이제 큰 그림에서 그거는 나는 뭐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실감으로는 요즘 이제 그런 가능성을 지녔다고 하는 우리 한국이 이렇게 죽을 쓰고 있으니까 계속 희망을 가져도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해보죠. 사실 뭐 우리가 그 세상이 변화되는 것에 너무 그 국면의 네. 성격에 너무 그 영향을 받아서 큰 흐름을 평가하는 거는 제가 뭐 길게 뭐 이렇게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예. 많은 것 같고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큰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짚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큰 흐름을 본답시고 예. 그때그때 상황에 대한 분석을 게을리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나쁜 의미의 거대 담론에 빠지는 건데 그게 아니고 큰 흐름을 늘 염두에 두고 또 필요할 때 이렇게 수정할 거 수정해 가면서 그때그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그게 올바른 자세이지 싶어요. 그게 지혜의 의미가 거기에 그건 담겨있죠. 과학에서는 예. 그대로 안 나와요. 음.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은 과학 자체가 그 지혜를 주는 건 아니죠.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자본주의 세계체와 연관이 될 수 있는 얘기여가지고, 지혜 시대에도 보면은 그때까지는 사실 1세계, 2세계, 3세계 이런 세계를 보는 어떤 시각들을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아직 많았을 때고, 선생님 경험하신 시기에 보면 뭐 60년대 비동맹 운동 같은 것도 있어서 세계 질서 변화에 주요한 동력처럼 생각이 되기도 했는데, 근데 그게 많은 사유의 어떤 새로운 공간은 열어줬지만 사실 실천적으로는 좀 실패한 측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보면은 지금 제가 보기엔 세계 질서에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서구의 영향력들이 실제로 물리적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약화됐다라는, 예를 들면 G7 같은 경우도 한참 전성기 때는 한 70% 가까운 GDP에서 그런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한 40%좀 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사실 물질적 측면에서는 비서구권이 되게 많이 증가를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최근에 또 브릭스가 뭐 확대되면서 이제 이런 논의들도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선 네. 브릭스라는 말은 뭐 대가들 들어보셨겠지만은 BRICS인데 B가 브라질이고 R이 러시아, I가 인디아죠, 예. 인도, C가 차이나, S가 사우스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 그러니까 남아공. 그 지금 확대를 한다는 거죠. 확대가 됐죠, 이제. 지금 그래서 중동 국가들도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래서 한 10개 정도 국가로 지금 확대가 돼 있거든요. 브라질도 이제 한때 그 룰라 첫 번째 룰라 그 시대가 지나고서는 완전 우경화했다가 지금 룰라가 복귀해가지고 상당히 안정되는 거고, 그 뭐 잠재력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어마어마한 국가 아니에요, 브라질. 러시아는 옛날 소련에 비하면 많이 쭈그러들었지만은 이건 군사대국이거든요. 인도는 점점 지금 부상하고 있고 떠오르고 있고, 남아공 아직까지 이제 같은 뭐 그걸 할 수 없지만은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뭐 아프리카 다른 나라 들어가면은 굉장히 큰 그룹이 됩니다. 근데 신냉전을 얘기할 때는 이 사람들은 냉전의 어떤 상대역을 보는 게 아니고, 브릭스 중에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을 껴넣잖아요. 북한은 이 브릭스에도 못 들어가고 G7에도 못 들어가고 외톨이였는데, 그렇게 북한이 말하자면 중요한 변수로 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북으로서는 엄청나게 위상이 높아진 거라고 봐요. 그 중에 하나는 북미 관계가 한때 잘 나가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있었다는 것도 일단 뭐 북한의 위상을 높여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잘 안 풀리니까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한다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로 제재를 받으니까 둘이 딱 밀착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 밀착은 북으로서는 엄청난 소득이라고 봅니다. 또 러시아나 이제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볼 때도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국가가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뭐 그전에는 중국하고 러시아 정도인데 중국은 뭐 그럴 리가 없고, 러시아도 자기들이 죽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북한도 미국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을 치려면 칠 수 있는 국가가 그 편에 하나 또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릭스에서 빠졌던 북한까지도 넣으면은 지금 정말 이게 미국의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다 하는 게 실감이 나죠. 아까 뭐 서구의 힘이 약화됐다 그러지만은 역시 말해야 될 건 미국이지. 뭐 서구 유럽이라는 게 지금은 서구라기보다는 동유럽도 포함하는 유럽연합 위주의, 그런데 아직 그 덩치값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게 나왔을 말인데, 아까 세계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지면서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불편한 나라, 또 아프리카는 내전이나 이런 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가장 지금 편안하지 못한 나라가 미국 같아요.
뭐 외국에 침략할 우려는 없지만은 저희끼리 총 쏴가지고 사람 죽이는 수가 얼마예요? 전쟁에서 4만 명이 전사에 따르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도 없는데 자기 나라 사람들이 총기를 쏴가지고 상황 죽는다 그러면 벌써 이거는 뭐 준전시나 다름없는 사회인데 그거를 또 총기 규제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못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그런 그 정치적인 위기라든가 뭐 이거 따져보면은 세계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뿐 아니라 패권국 역할을 해오던 미국이야말로 지금 제3세계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게 실감이 가는데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소위 자기들 가치동맹이라 그래가지고 자유시장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려고 그러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지금 그런 식의 대항 체제 개념에 동의하지 않고 다극화, 미국 일극화 세계에서 다극화 세계로 가야 된다 하는 주장인데 다극화적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 팔레스타인 네. 그 관련 결의안, 유엔 결의안 총회에서 예. 원래 이제 그 전에 안보리에 갔었는데 예. 안보리 15개 국가 중에서 휴전 결의안이죠. 예. 가자지구에. 예. 근데 이제 미국만 유일하게 이제 불결표 던져서 예. 통과가 안 된 거를 총회에서 휴전 결의안을 올렸는데 193개 유엔 국가 중에 153개 국가가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강제력은 없지만 통과가 됐고 미국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미국을 따라서 반대표 던진 국가는 10개. 그리고 기권한 나라가 30국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난번에 유사한 결의안이 10월 달인가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한 반대 그 결의안에 그 휴전 결의안 찬성 국가가 30개의 국가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엔 표가 있었을까? 미국이 표를 10개 국가만 찬성하고 10개 국가들도 사실은 대부분 소국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되게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어떤 변화에 하는 상징인 것처럼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결국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어떤 가능성으로 이제 전환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역시 뭐 세계의 문제도 뭐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지만 지금 동북아나 그죠? 우리 한반도 차원에서 더 이제 실용적인 어떤 모색들을 해야 될 텐데 뭐 그럼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또 여기서 글에 보면은 동북아와 한반도 이 평화 체제는 가능한가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몇 가지 질문. 그 얘기는 좀 쉬었다 하고요. 예. 그 얘기 나온 김에 아까 창비 편집위원 된 지 내년이 2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04년이. 게 내가 쓴 그 글에 처음 발표한 데가 제주도 평화포럼인가에서 했잖아요. 예. 그때 내가 이남주 교수하고 이령 교수 처음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러고서 돌아와서 처음에 이제 우리 내부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유, 조금 창비 편집 지원을 좀 확대해야겠는데 이령 교수나 이남주 교수가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두 분을 만나고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두 분 다 한꺼번에 모시자. 그래가지고 그때 둘이 처음으로 편집위원으로 편집진에 합류하셨죠. 그래서 아까 뭐 창비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얻었다 그러는데 창비로서는 참 내가 아주 인재 영입을 잘했던 거죠. 그 동북아와 이제 한반도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 세계 체제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동북아 질서로 가고 한반도 분단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맥락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반도 분단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동북아 질서에 영향을 주고 또 그것이 세계 체제의 어떤 변화에 동력이 되는 뭐 이런 구조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 21세기 초반에 보면은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관관계가 상당히 서로 호응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들이 좀 있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어떤 선생님이 분단체제 극복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당히 흥미롭게 이제 이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가능한가라는 그래서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동북아가 평화적인 어떤 구조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동북아시아의 어떤 평화체제라는 어떤 질서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당시에 비교했을 때는 유럽보다는 훨씬 더 불리한 측면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엔 그래도 우리가 동북아가 뭔가 좀 잘 되는 방향, 뭐 특히 이제 6.15까지 지낸 시점이니까. 근데 선생님께서 상당히 이렇게 냉정한 또 동북아의 현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주셨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선생님 사회평론에 대한 글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점은 이런 어떤 세계 변화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상당히 냉정한 현실주의에 뒷받침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제가 줄 배우는 점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힘 중에 하나가 이 분단체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말씀하셨을 때는 동북아 평화체제라는 것이 결국은 한반도 분단체제라는 이 것의 극복을 경우하지 않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하셨고, 지금 거슬러 생각하면은 또 그런 문제들이 출현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혹시 그냥 가상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만약에 분단체제 극복의 진전이 있었다면 지금 동북아시아나 동아시아 차원 또는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뭐 미중 경쟁 뭐 이런 양상도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혹시 그랬다면 어땠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한 번 더 분단체제 해석 과정에 진전이 더 있어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듯이 1단계 통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남북연합, 그것도 뭐 꽤 느슨한 남북연합이잖아. 남북연합이 건설되고, 그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면은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시아 전체가 많이 달라졌겠죠. 일본도 아마 저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미중 대결은 미국이 초강대국인데 중국이 그걸 위협하고 들어오니까 그건 어떤 의미에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양상은 꽤 달라졌을 거예요. 동북아 얘기할 때도 있고 동아시아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개념이 다르잖아요. 외연도 다르고. 근데 평화체제를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동북아가 맞을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이제 동북아 그러면은 동북 삼성 정도지, 그게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중국은 워낙 큰 나라인데다가 서아시아, 뭐 남아시아, 저쪽 위구르 저쪽으로 중앙아시아까지 다 접경하고 있으니까 동북아시아 얘기하는 게 일반 국민들이나 지식인들 입장에서 실감 안 날 수 있지만은, 평화체제나 군사 문제를 다루는 당국자나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역시 동북아시아에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그리고 이제 남북한 굉장히 강력하거나 아니면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그 범위를 조금 넓히더라도 아무래도 이 동북아 지역이 기반이 되는 체제가 되는 건 맞죠. 근데 이제 동아시아라 그러면은 경제 위주로 생각할 때도 조금 범위가 다르고, 문화적인 문명적인 유산을 생각할 때는 또 중국 문화권, 과거의 중국 문화권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게 다르니까 그때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목표로, 무엇을 주제로 어떤 동아시아 또는 어떤 동북아시아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우선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대화를 생산적으로 이끌려고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나는 이런 거를 동아시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해 줘가지고 서로 의견 조절이 안 되면 소통이라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세계 체제 있고 한반도의 분단 체제가 있고, 또 남북 각기 자기 나름의 정치 체제, 사회 체제가 있듯이 동아시아 체제가 있다. 또 동아시아가 뭐 대분단 체제가 있다 그러는데, 나는 이거는 체제라는 개념의 남용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동아시아인지도 그때그때 적용하는 또는 우리 관심사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인데, 어떤 체제든 그것이 세계 체제나 분단 체제나 뭐 이런 것하고 같은 차원에 둘 수 있는 또는 비슷한 차원에 둘 수 있는
체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계 체제하고 또 우리 한국인이면 한반도 분단 체제를 논의하는데 동북아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 정세 또는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감안해서 얘기해야지 그 사이에 체제가 하나 따로 있다는 거는 저는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다른 차원의 지역 개념도 있고 체제 개념도 있고 또 실천적 과제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를 어느 하나에만 몰두하지 말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막 뒤섞어놓으면 혼란만 일어나는데 이걸 각기 어떻게 배합을 하고 또 그 배합한 실천 과제 중에서 단기, 중기, 장기 과제를 식별해가면서 최대한의 시너지가 효과가 나오는 실행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21세기 초반에는 어쨌든 이런 여러 경륜과 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데 21세기 초반에 6.15 공동선언 이후인데다가 또 나라사는 한창 그 민간 통일운동에 나서고 있고 상당히 성과도 거두던 시기니까 그때는 한중 관계도 좋았고 한중 관계도 중일 관계도 나쁘지 않았던 네. 시기였거든요. 한일 관계도 네. 좋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잘 풀리겠구나 기대했는데 부시가 2001년에 부시가 취임하면서 한 번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쓴 글이 여기 실려 있는 2002년의 한반도라는 게 있는데 2001년 시점에서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지만은 2002년이 고비인 것 같다. 그러나 또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그때 한일 월드컵, 공동 월드컵이 예정돼 있었고 2002년에만 전쟁이 안 나오고 넘어가면 잘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거는 지나친 낙관주의가 아니라 상당히 정확한 진단이었어요. 2005년에 이제 9.19 나오고 2007년에 14선언까지 나오고 14선언이 어떤 의미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실천 강령에 해당하는 건데 그 실행이 계속만 됐다면은 뭐 여러 가지로 상당히 달라지고 우리가 더 행복해졌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은 우리 실력이 모자랐고요. 우리 실력이 모자랐고 저쪽은 진짜 막강한 저력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명박 때 이제 대반격을 했고 그다음 박근혜로 이어지다가 박근혜가 워낙 그 실력 부족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쌓여가지고 2016년, 17년에 우리가 촛불항쟁을 통해서 한번 반전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2018년에는 성과를 보다가 2019년에 하노이 회담 실패가 이제 교착 상태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데 군사 작전권도 없는 윤석열 정부가 선제 타격한다느니 무슨 힘에 의한 평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지만은 김정은이 볼 때도 황당한 적이고 미국이 볼 때도 어느 선까지는 귀엽죠. 아니 모습이 먼저 이렇게 막 날뛰고 나가니까 귀엽는데 그 지나치면은 달갑지 않죠. 그런 수준이지 한반도에서 전쟁 날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대만 거는 이제 우리 이 교수가 중국 또 전문가니까 더 잘 알겠지만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까닭이 없죠. 그러나 침공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죠. 네. 절대로 안 하는 게 왜냐면 자기 영토인데 내 영토에 내가 군대를 보내든 말든 건 내 맘이지. 내가 미리 너희들한테 대만은 절대로 군대를 안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약속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가지고 버티는 거지. 중국 대만 관계에도 전쟁 위험이 있는 건 아니고 동북아시아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중국의 행로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도 있고 뭐 불만도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비하면은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공간은 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선생님께서 뭐 지난 그 두 번 공부길의 프로에서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한반 동북아에 대해서 지금 신냉전하는 식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논의들을 조금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간다면 그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동북아라는 것이. 과거에 보면 제가 선생님 얘기했을 때 헬싱키 협정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신 신사협정과 같은 그것에 기초한 새로운 어떤 질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신 적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유럽에는 물론 나토와 같은 안전 보장, 집단 안전 보장 기구도 있고 유럽연합이라는 지역연합이 결성돼서 이 책을 쓸 무렵만 해도 거의 모범적인 지역연합의 사례였잖아요. 경제적으로 잘 나가고 특히 인권 문제, 사회적 권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진적이고. 근데 지금도 유럽이 여러 면에서 제일 선진적인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잘 나간다고 모범적인 지역연합이라고 보기는 힘든 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왜 우리는 유럽 같이 못하느냐, 동아시아는. 그걸 이제 개탄하는데, 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유럽연합 같은 게 원천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구조이다. 하나는 일본이 독일처럼 과거를 반성하고 뭐 세계를 걷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중국이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하고 무슨 지역연합을 이룬다 그러면은 소위 민주주의 원칙이 관철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유럽 의회 같은 거 만들기 예, 어렵습니다. 의회 같은 거 안 되는 인구 거예요. 진구 비례로 무슨 나누면 물론 의석수를. 가중치를 주더라도 그 뭐 적당히 200, 300 가중치 져가지고 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 우리가 유럽 사람들보다 못 나가지고 그걸 뭐 못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또는 뭐 언제 만들까 하는 그런 헛된 꿈을 꾸지 말고, 동아시아에는 이제 다른 방식이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 하는 얘기였고요. 그 중에 유럽에서 선고가 된다면 오히려 유럽 연합보다는 헬싱키 선언 같은 거, 그 일종의 신사협정 아닙니까? 근데 육자회담이라는 게 사실 신사협정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식의 당국 간의 신사협정. 그리고는 민간이나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 단위에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또 협정도 맺고 이런 걸로 해서 국가끼리 협업한다기보다는 그런 환황의 공동체 연합이랄까?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다른 동아시아 공동체, 지역 공동체, 느슨한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성격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것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렇게 대립하고 있고, 정말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어 있고, 일본은 이제 완전히 뭐 미국에 예속돼 있고 하니까 좀 요원하긴 합니다만은 진영 대립이 완전히 고착화되고 뭐 고착화된다든가, 또 한반도에서 분단 체제를 다시 공고하게 하려는 재공고화 기획이 있는데 그것이 성공할 것 같지 않다는 얘기를 이 교수가 창작과 비평 가을에 특집 한국이라는 서사 문명 전환 시대 한국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하는 글을 쓰셨는데, 지난번 이제 이일영 교수나 김정은 교수하고 백낙성 TV에서 한 얘기를 언급하셨는데, 거기서 일단 정리된 거는 이제 이런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이일영 교수는 경향신문인가 어디에 다시 굳어지는 분단체제 얘기를 했고, 나는 이남주 교수가 분단체제 재공고화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동조한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지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일영 선생도 꼭 뭐 굳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 재공고화가 아니더라도 약간 지금은 새로운 국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뭐 거기에 나도
반대하지 않았고, 김정엽 교수가 이제 그걸 다시 들고 나와가지고 분단 체제의 재안정화 또는 재공고화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저는 새로운 국면 아니겠냐. 그래서 내가 맞다고 그랬더니 김정엽 교수는 이제 그런 나하고 이일영 교수가 나중에 도달한 그 합의 사항을 확인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는데, 재공고화 기획이랄까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될 거라고 한 이 교수의 글을 나는 참 여러 가지로 배우는 바가 많았어요. 그 얘기 좀 소개하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그 앞 두 분 하신 말씀 좀 같이 이제 들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핵심적인 거는 분단 체제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다. 새로운 국면이다라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국면이나 예. 단계나 예. 비슷비슷한 예. 말이지만은 우리가 시대 구분을 좀 엄밀히 하려 그러면은 그걸 구분해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국면이라는 건 한 단계 속에 이제 국면이 바뀌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것을 나는 이제 분단 체제의 고착 단계가 있고 흔들리는 단계가 있고 한데, 지금 흔들리는 단계에서 전혀 다른 단계로 간 것 같지는 않고요. 흔들려도 아주 참 많이, 예. 많이 흔들리고 더럽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 저도 그 국면적인 어떤 특징을 조금 초점을 맞춘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더 흔들리고 더 위험스러운 이런 식의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분단 체제가 지속 불가능성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다. 뭐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면 뭐 공산 전체주의라든지 뭐 이상한 얘기들 많이 갖고 오고, 일본과의 어떤 국민적 합의가 없는 그런 식의 우리 합의 수준을 뭐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촛불이랑 연관시켜서 생각하면은 탈냉전 시기에는 이 사람들은 분단체제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데 탈냉전 국면에서는 항상 그게 좀 도전을 받았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단체제 어떤 기득권 질서를 유지하고 싶지만 내부에서 민주화, 외부에서는 탈쟁적 국면에서 계속 도전을 받았는데 그게 결국 촛불까지 이제 이어진 거죠. 거기에 이제 대단히 자기들의 역량을 모아서 대대적인 반격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당 불안하죠. 그죠? 촛불까지 겪었는데 이게 안정화된 자기가 기득권이 안정화됐다고 보기엔 또 어려운 상황인데, 마침 이들이 보니까 미중 대결 구도가 기존의 냉전과 같은 구조로 활용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올인을 하고 그 구도를 국내적으로는 이제 과거의 분단 체제와 냉전 체제가 조응하는 식의 구조를 생각하니까 분단 체제를 또 질서를 다시 한번 공고화시켰으면 하는 희망 사항들이 굉장히 높았고, 그것이 일부 이제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제가 이제 기획이라고 했는데 기획 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뭐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의도는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대통령 개인을 본다면은 무슨 그런 기획을 할 사람 같지도 않은데, 주변 참모의 일부라든가 그보다는 더 중요하게는 저쪽에 국힘당 말고도 그 중요한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위시에서 그런 데서는 기획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하고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몇 가지 뭐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거의 분단 체제는 사실 남북이 일정 정도는 발전 공간을 또 분단 체제와 냉전 체제 속에서 가졌고, 이 책에도 보면은 되게 논쟁적인 당시에는 글이었는데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글을 쓰시면서 박정희 시대의 어떤 경제 성장을 미국의 어떤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서 발전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점들을 평가했지만 이게 지속 불가능한 발전 모델이라고 평가하셨는데, 지금은 사실은 과거의 분단 체제 같은 장출 행동을 해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미국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발전 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미국이 요구하는 거에 우리가 더 기여를 하고 비용을 지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때는 미국이 저희들 살림이 넉넉하니까 많이
퍼줬어요. 퍼줬는데 지금은 한 푼이라도 더 알겨가려고 저 하는 판이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다. 특히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 배우지만 한미 동맹 일변도와 대북 정책 이런 방식 대북 정책이 우리의 민생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를 사람들이 저는 지금 인지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떤 분단 체제 극복이 왜 우리의 민생이라든지 개혁과 연결돼야 된다는 인식이 더 심화되는 과정이라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우리가 이런 국면들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민생 문제가 절박할 때 예. 분단 체제 개념을 빼고 그냥 통일해야 된다. 분단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국민들이 자기 일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아이 뭐 어려워서 죽겠는데 어디 통일까지 하자 그러냐. 이렇게 되는데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분단이 체제화되어 있어가지고 남북관계 또는 대미관계하고 우리 민생 문제가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 그런 일종의 체제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되면은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못 살고 뭐 어렵고 하는 게 미국이 퍼지지도 않고 자꾸 알아가면서 남북 화해는 못하게 하는 것하고 직결되어 있고 또 우리 기득권 세력이 남북 대결을 오히려 조장하고 악용해가지고 제 이득을 챙겨 먹는다. 이런 걸 이제 국민들이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얼핏 팍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니까 이럴 때야말로 학자, 언론인, 지식인들이 그거를 나름대로 다 이렇게 좀 설명도 하고 더 발전시키고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와닿는 이런 담론 지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아쉬운데 그러나 많이 옛날에 비하면 많이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분단 체제라는 그 개념을 채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걸 떠나서 국민들도 더 실감하고 있고 지식인들도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엉뚱하게 반론 제기하고 그러는 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지금 이제 그런 분단 체제 재공고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내세운 구호가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단을 전제하고 분단 체제 극복이라는 거 이런 건 없이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더 세계적으로도 위상을 높이고 국제 무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하는데 이 교수 그래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냉전체하고 분단 체제를 결합시켜서 해먹었는데 지금은 미중 전략 경쟁과 분단 체제가 조응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하셨죠. 나는 그 아주 정확한 진단이라고 봐요. 이 교수의 진단이 나하고는 통하지만은 아직도 우리 사회과학자들한테는 별로 호응을 못 받고 있는 대목이 그러니까 2016년, 17년에 촛불 항쟁, 박근혜 탄핵을 이끈 촛불 항쟁, 그걸 이제 나는 대항쟁이라고 불러요. 촛불 대항쟁과는 별도로 그 대항쟁으로 인해서 시작된 촛불 혁명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 동력이 여기저기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획이 제대로 안 될 거다. 이제 그런 진단을 하는데 그 대목을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이제 촛불에 대해서도 2016년 촛불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는 그때도 어떤 분단 체제와 관련된 어떤 그 역동성이 작동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론 들고 나오고 되게 무리한 이제 대북 정책으로 하는 것이 사람들의 잠재적 불안감을 형성시켰고 박근혜를 탄핵까지 가게 하는 데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분노가 불을 지핀 건 사실이지만 그 전에 그런 불안감이나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없었으면 그런 정도의 대규모 운동으로 발전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 촛불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요구들이 났고 사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초기엔 좀 조금 남북관계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촛불이란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하는 프로그램에 나설 수 있었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들을 좀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공간들이 만들어졌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상당한 위협부로 이제 보수 기득권한테 간 것이고, 그것을 선생님이 쭉 얘기했지만 이것을 막기 위한 대단한 결의를 가지고 보수 기득권들은 모여서 한 거고, 사실은 그 국면에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야 될 민주개혁 세력들 입장에서는 사실 내부에서 사실 뭐 촛불혁명에 대한 얘기도 사실 지식인들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많지가 않고, 또 각각이 갖고 있는 의제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쪽에 어떤 그런 반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힘들을 못 만들고 이제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킨 것인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결국 국면에서 자기가 기득권을 형성할 수 있는 자신의 정권을 다시 안정화시킬 수 있는 사실은 수단이 지금 별로 없다라는 게 저는 촛불의 결과로, 본인들은 되게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지지율이 1년 동안 지금 30%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자체가 촛불혁명의 효과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촛불혁명의 계승하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변화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오히려 지식인사회에서는 별로 없고, 그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어떤 그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계속 뭐 촛불이 뭐가 잘못됐는가, 아니면 우리 내부에 뭐가 다른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물론 그때 성찰은 계속 필요하지만 그래도 기본 동력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지금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지식인들이 그런 데 대해서 촛불혁명하고 연관시켜서 보질 않고 자꾸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게,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같잖아요. 한국 사람은 다 똑똑한데 지식인만 머리가 나쁘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머리 좋던 사람이 기득권을 갖고 지식을 행세를 하다 보면 아둔해지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는 지식인이라는 사람도 크게 보면은, 물론 윤석열이 같은 저런 서툰 독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촛불혁명이 정말 제대로 진행됐을 때 자기도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하기 싫은 거야. 촛불 얘기는 하기 싫고, 촛불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뭘 모르는 사람으로 몰리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 촛불 담론이 우선 창비 바깥에만 나가도 그렇게 잘 통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기득권 세력의 반격을 얘기할 때, 우리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나와가지고 크게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반격이 아주 넉넉히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그거보다는 근소하게 이겼지만은 윤석열이 같이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이긴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몇 표 차로 이겼냐 졌냐 그게 아니고, 그때는 87년 체제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 그 체제 안에서 일어나는 비교적 정상적인 정권 교체였다고 봅니다. 비교적 정상적인 선거였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퇴행 현상하고는 그래서 질적으로 다르다고 나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거는,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그 체제 안에서 당선됐지만은 87년 체제를 존중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87년 체제는 역시 자기들이 선거에 이기기도 했지만은 언제든지 질 수 있는 위험한 체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정권 교체가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갔죠. 그 이제 이남주 교수가 점진 이제 쿠데타라고 그랬나? 하루아침에 총칼 들고 나와서 바꾸는 건 아니지만 야금야금 우리 민주적 질서를 허물어가지고 87년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시도였는데, 이명박에 이어서 박근혜가 되어서 상당히 그 유리한 입지에 섰죠. 왜냐하면 박근혜라는 사람이 이명박보다 더 유능하지 못해도 그가 5년 동안 만들어 놓은 기반 또는 허물어 놓은 그 실적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더 했으면은
점진 쿠데타가 성공할 수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박근혜 씨가 무능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 점진 쿠데타가 성공하도록 내버려두는 국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도 실패했고 박근혜 퇴진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촛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지만은 기득권 세력한테는 위협이 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많은 계획도 했고 더군다나 그 이제 후임으로 이재명이 부상하니까 야 이번엔 진짜 우리가 한 번 더 지면은 이제 영영 망하겠구나 하는 위기 있어가지고 대동단결해가지고 아무나 이길 수 있는 놈 데려오자.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뭐 보수도 아니고 정치가 불명인 사람인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87년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소위 보수 정권의 집권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 그래서 이제 그걸 변칙적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사건이 벌어졌고 그러나 목표는 그들이 점진 쿠데타를 통해서 87년 체제를 완전히 허물고 더 나쁜 체제를 만들려고 하던 그거를 이제 계속하려고 하는데 분단체제 재공고화라든가 글로벌 중추국가라든가 뭐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라든가 또는 과거사는 묻지 말고 일본에 무조건 일본하고 잘해서 일본을 끌어넣자든가 이런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길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그 분단 체제 기획, 그 재공과 기획의 균열은 이미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은 도대체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게 있고 미국과 중국 대립 구도를 이용해 가지고 냉전 체제식과 분단 체제 조응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그래요. 사실은 아까도 뭐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이 그 정도로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졌고 이미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경쟁을 하지만 그런 식의 냉전적 대립을 가기 어렵다라는 것이 지난번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바이든이랑 시진핑이 만나면서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중추국가의 어떤 구도 자체는 이미 대외적으로도 무너지고 대내적으로도 이제 무너지고 있다. 지속 불가능성은 이제 드러났다라고 보는데 뭐 정치라는 건 또 이제 정치의 변화라는 것도 다른 차원의 행태적인 측면 이런 식의 어떤 계기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보면 핵심은 윤석열 정부가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그 문제가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저는 구조적으로 거버넌스도 사실 지금 같이 현대사 우리처럼 복잡한 사회에서는 그렇게 쉬운 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건 아니고 상당한 능력과 기획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미 그런 것들은 상당히 상실한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뭐 붕괴라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떤 운명을 지금 맞이하게 될 것인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어떤 일들이 같이 전개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너무 현실적인 문제로 오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것이 이제 어쨌든 12월 달에 패스트 트랙을 거쳐서 진행이 되면 그거 자체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큰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하기에는 뭐 자세히 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또 일견 듣는 분들은 김건희 특검이라는 게 김건희 여사가 뭐 옛날 문제고 뭐 개인적인 문제이고 이럴 수도 있지만 이미 이것이 하나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랑 연관이 돼 있잖아요. 선거법 관련된 문제와 연관된 이슈고 다시 이것이 이제 검찰총장일 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제가 뭐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없지만 총선이 있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또 대선이 있겠다 이런 방식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보고 대응할 건 아니다. 그거보다 더 큰 전환의 어떤 상태를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더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 이 글에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속 불가능한 분단 체제의 강화라는 그 퇴행의 본질을 인식하고 분단 체제 극복을 통한 한국의 가능성을 구현해가는 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때 윤석열 정부의 폭주도 조기에 끝낼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 하나 귀띔을 해드려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12월 중순의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령 김건희 특검 같은 게 28일에 본회의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이제
그 하기 전이고 백내청 TV는 좀 기동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나가려면 한 달 이상 후에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김건희 특검 뭐 이런 거 그런 사건 말고 우리 내부 사정으로는 내가 해마다 연말에 신년 칼럼이라는 걸 발표하잖아요. 그때 가서 시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촬영하고 나서 편집을 서둘러서 해가지고 연대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얘기를 방송될 때 들으시는 분들은 아이 뭐 대가무게는 신년 칼럼에서는 이러저러하게 얘기를 했던데 이남지 교수는 그걸 뭐 묵살하고 하는 얘기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나 자신은 아직 이제부터 준비하고 좀 정리를 해서 발표할 거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시국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남지 교수가 글을 쓰면서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폭주도 조기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아니, 그럼 언제 어떻게 끝내겠다는 거냐 하는 반문이 들어올 텐데, 지금 약간은 말씀하셨지만은, 좀 뭔가 부연할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책임은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이 글을 쓸 때는 사실은 8월 달 글이니까 어떤 흐름 속에서 보면 분단 체제 재공과의 기획의 허구성이나 퇴행적 성격들은 이제 드러나는 과정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은 올해 2023년 연내에도 커다란 변화의 계기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글을 썼는데, 벌써 이제 지금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연내에 어떤 큰 변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사실은 뭐 시점을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지금의 어떤 거버넌스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뭐 한 달 뒤고 두 달 뒤고 그런 문제들이 폭발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날지는 아까 뭐 여러 가지 특검이라든지 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글에서 조금 뒷부분에서 조금 하려고 했던 얘기는, 우리가 그런 상태를 생각하고 대응할 때 결국은 마지막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양상들 중에 하나가 남북관계의 어떤 대립관계, 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이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전환기에 그러한 것들이 갖는 의도가 뭔지, 왜 그런 행태들이 이 정부가 또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그러한 힘들을 조기 퇴진이라 조기 종식의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다. 사전에 그런 의식들을 조금 분단 체제가 이런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더 극단적인 퇴행 현상에 대한 어떤 준비와 그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냈을 때도 그 분단 체제 극복에 대한 힘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사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사실 많이 넘어갔지만 결국은 다시 밀렸던 이런 상태를 반복하지 않고 촛불혁명이 요구한 어떤 전환을 실현시킬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의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까 선생님이 인용하신 마무리 대목들을 작성을 한 겁니다. 근데 조금 아까 말씀하시면서 현행 헌법에 규정된 이 날짜가 있잖아요. 칼렌더가 있는데, 그래 2024년 4월에 총선, 2027년이죠. 7년 5월에 대선. 그런 그 일정에 맞춰서 생각하면은 곤란하다 하는 얘기 하셨는데, 그냥 2027년 그때까지 지금의 변칙적 국면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변칙이 아니죠. 거의 새로운 단계가 되는 거고, 바둑에서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과수라든가 또는 미지근한 수, 완착이라고 그러죠. 완착을 뒀을 때 그걸 제때 응징하지 못하면은 실수가 호수로 변해요. 그쪽이 더 유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칙적 사건을 제때 치료 못하면은 이게 저들이 원하는 새로운 국면 내지 단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수가 그런 그 현행 헌법에 따른 일정표에 시간표에 얽매이지 말고 생각하자는 건 참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당을 하고 뭐 정치를 하는 동안은 총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니까 그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총선 이전에 대선이 벌어지는 것하고 아니면은 총선과 대선이 거의 동시에 치러지는 것하고 총선 이후로 대선이 미뤄지는 거하고는 이게 굉장히 큰 총선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변수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자신은 총선에도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뭐 엑스포 유치도 한다고 생각을 했고 강서구청장 선거도 이긴다고 그랬다니까. 그러나 그 주변의 기득권 세력들은 총선에 질 경우에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총선에 졌다고 해서 순순히 권력을 내놓을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온갖 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총선에만 이기면 뭐 무슨 큰 수가 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다가는 또 오히려 우리가 당할 가능성도 있고 현행 헌법상의 정해진 스케줄하고는 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걸 표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표준이 돼야 할 거는 내가 맨날 같은 소리 한다고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은 이기 촛불 정부를 만들고 그 이기 촛불 정부는 반드시 성공하는 이기 촛불 정부가 돼야 된다. 그것을 이제 대전제로 하고 그걸 기준으로 그럼 총선을 어떻게 준비할 거며 총선 전에는 어떤 일이 가능하며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말하자면 그 큰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역산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87년 체제를 이명박 박근혜 다 자기식으로 끝내려고 그러는데 못 끝내고 촛불 대항쟁이 벌어지고 촛불 혁명이 시작되면서 다른 방식으로 그걸 끝냈다고 봐요. 다만 제대로 끝내가지고 더 나은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헌법도 개정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걸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걸 못했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87년 체제보다 확실히 더 나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참 전심전력으로 약간은 갈팡질팡이지만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87년 체제는 이제 이미 끝났고 더 나은 체제를 만들냐 또 못한 체제로 가느냐 하는 그 싸움의 와중에 있다고 일단 그런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은 지금 국면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새겨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을 해보면 그 촛불 항쟁이 지금 사람은 그거는 어떤 당연하게 있었던 일이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촛불 항쟁이 일어나기 몇 달 전만 해도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꽤 높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예. 박근혜 정부 반대하는 사람들도 예. 촛불 혁명 그 대항쟁을 예측한 사람은 난 거의 없었다고 그렇죠. 봐요. 예.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 앞으로의 일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때보다도 더 지금은 다양한 에너지들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때는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정치 일정에 따른 어떤 변화 이런 틀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우리가 잘못을 또 저지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6년, 17년에 촛불 대항쟁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하고 그러니까 87년 헌법에 규정된 그 일정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 하는 거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 양자 그런 흑백 논리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좀 상상력을 갖고 또 상상력도 상상력이지만은 사실 이렇게 우리 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는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루도 더 못 참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널려 있잖아요. 그리고 더 못 참아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생활상의 문제로 본다면 아마 내년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2023년도 힘들었지만은 고금리나 세계적인 이런 저성장 상태에서 오는 압박 정도가 아니라 거의 파국적인 현상이 훨씬 더 많아질 텐데 이제 그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도 사태를 넓게 보면서 정말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가 하는 것을 알고 그 활로에 대한 간절함을 품는 게 그 머리 좋은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지혜를 갖고 그런 원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200호 기념식 때 이중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원을 크게 세우자는 얘기 했는데 지금이야말로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큰 원을 세우자는 얘기는 이제 우리 백 선생님께서 10년도, 11년도에 대전한 큰 원 이런 얘기 하셨고 지금은 대전한 얘기가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는 것 같지만 저작권은 저는 백낙천 선생님한테 있는 그 의미로서의 대전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공부를 제가 계속 자극을 받고 하는 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한번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절박함을 가지고 좀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을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큰 원, 대전환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금 더 냉정하면서도 좀 진정성 있는 고민들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또 자극과 또 그러한 책임을 또 한 번 더 느끼고 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배우게 돼서 백낙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많이 공감을 표현해 주셔가지고 나도 더 기운을 받은 것도 있고 또 이 교수 얘기 들으면서 나도 자극을 받은 것도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낙천 TV의 시청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